자, 현재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밤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인데요. 태풍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제주 남쪽 서귀포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잠시 뒤인 저녁 8시에서 9시쯤 이곳 제주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은 애초 서귀포 북서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곳 서귀포 인근에 상륙해 제주를 관통하는 경로로 바뀌었습니다. 태풍의 길목답게 오후 2시부터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태풍의 위력이 서서히 느껴지는데요. 기상청은 오후 5시부터 제주도와 제주도 모든 해상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mm에서 300mm, 산지 등 많은 곳은 400mm 넘는 거센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0m 이상으로 예보돼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공항은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고 있고 목포와 부산 등을 잇는 여객선 항로도 줄줄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또 도내 항포구에는 선박 2천여 척이 태풍을 피해 정박해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미국이 제출한 태풍 이름이죠. 주위를 어슬렁거린다는 뜻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장마전선까지 합쳐져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남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여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세훈 기자,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가끔씩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정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돼 이때가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수 국동항 등에는 선박 3천여 척이 대피했고 여객선 운항도 멈췄습니다. 저지대에서는 조금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마이스는 강한 태풍은 아니지만 폭우가 걱정입니다. 수증기를 품고 있는 태풍이 정체 전선을 만나고 여기에 저기압이 더해져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고 400mm 이상, 남부지방은 100에서 300mm, 중부지방도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 또한 순간 풍속 초속 3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남해안에 상륙한 뒤 빠르게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우리의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계는 같아도 달라지는 점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요. 식당과 카페 운영 시간이 1시간 단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밤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지고 이 점은 편의점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3단계 적용 지역의 경우에는요. 식당과 카페 운영 시간이 10시까지로 정해져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일단 저 상황이 다시 이 밖에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상당히 예전보다는 이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또 그 고통은 또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전까지는 오후 6시가 되면 2명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그 가게에서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4명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윤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6시가 넘더라도
4명까지 식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식당과 카페에 제한되는 것이고요. 또 이 4명이 그냥 아무나 4명이 아닙니다. 어허. 2명은 최소한 접종을 한 접종 완료자여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걸 구체적으로 1차 맞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만 백신 완료를 했다면 그 부분은 접종 완료자로 평가되지 아, 않고요. 그래요? 그러면요? 2차까지 다 맞아야만 여기에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데 그럼 뭐 2차 어제 맞은 사람은 오늘 모여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항체가 형성된 이후에 모임을 허용한다는 게 아, 2주가 흘러야 돼. 2차까지 맞아도?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사실 2차까지 맞은 분이 한 명 있다면 안 맞은 사람 2명과 합쳐서 3명 네. 그리고 2명, 2명, 맞은 사람 2명까지 해서 4명까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백신을 맞아서 2주까지 지난 2차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 무한정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딱 4명까지만 허용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페와 식당에만 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집에서 유사한 형태로 모임을 가지셔도 안 됩니다. 아니, 또 궁금증 생기는데요?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저 식당과 카페에서는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시점, 즉 항체가 형성되신 분들은 포함되면 그분들은 인원수에 포함 안 되니까 4분까지 된다면서요. 식당과 카페. 근데 그분들하고 집에서는 못 모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역시나 이를 두고 일부 직장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식당, 카페보다 집이 더 위험하다는 것인가 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최대한 외식을 자제하고 있는데 저녁 가족 모임을 하려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석 교수도 인센티브를 주려면 가족끼리 모임에 먼저 줘야 도리가 아닌가, 무슨 효과가 있겠으며 원칙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약간 언뜻 이해는 되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이 좀 뿔이 났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김모 씨는요, 평일에는 퇴근 시간 뒤인 오후 7시부터 8시께 손님들이 오는데 밤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저녁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사적 모임을 4명까지 확대를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다른 자영업자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모 씨라는 분은 우리 식당은 1차로 식사를 한 손님들이 2차로 모임을 하는 장소인데 사적 모임을 백신 접종자까지 포함을 해서 뭐 4명까지로 늘리기는 했으나 이게 밤 9시로 또 시간을 축소를 해버리니까 영업이 더 힘들 것 같다라고 한 언론을 통해서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 방역 당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에서 예외를 둔 이유는 평소 직장에서 이제 일하다가 저녁 식사까지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허용한 것이고, 가정에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흐름까지 열어놨을 때는 이건 좀 더 확산이 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좀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런 설명이, 왜냐하면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이 2분 계시고 2분이 더 온다고 하면 이게 식당이든 집이든 상황은 똑같은 거잖아요.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통제가 불가능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4명이 모이는데 그걸 다 확인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2분이 가서 4분이서 모일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려돼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상황은 똑같은데 집이고 직장하고 다르다, 식당하고 집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관련해서 방역 당국도 물론 고충이 있을 거예요. 일일이 이 사례를 세분화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일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카페에서 이 예방접종자 2명이 추가되는 부분들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이 부분들을 허용하게 되면 고령층 부모님들을 방문하는 그런 방문들이 되게 활성화됩니다. 방문을 하시면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거주 단위상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현재 이 환자 발생 상황과 예방접종률의 진행 상황을 볼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을 방문하는 것들을 활성화할 정도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들을 했었고,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식당, 카페는 접종하신 분 2분과 미접종 2분 이렇게 4분이 가도 9시까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니까 장시간 머무르지 않는데, 만약에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하는 이 일반 가정집의 경우 2분, 4분 가게 되면 부모님까지 6분이 있게 되고 특성상
온 가족이 상당히 오랜 시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커진다. 일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납득이 쉽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시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영업시간 단축에 반발해서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국회로 모여들었는데요. 토요일이었던 그제 굉장히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자영업자들이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거리에 모여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방역 지침상 피켓을 들거나 뭔가 구호를 외치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아, 이분들 그냥 일반 시민들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그래요? 모습입니다. 네. 그야말로 침묵 속에서 눈물의 걷기 행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또 행렬에 참여하지 못한 상인들은 가게 앞에 검은 우산을 펼쳐두는 방식으로 동참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주말 사이 비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우산을 쓰고 검은색 우산입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고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셨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2년 참았으면 많이 참았거든요. 더 이상 이제 진짜 물러날 데가 없어서 나온 거거든요. 저도. 저희는 일을 안 하면 그냥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거든요. 저는 이미 대출금으로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정부가 지원해줬던 대출도 이미 모두 소진이 돼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카드론이나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마냥 기다리라고 하기엔 저희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말이 일단 귀에 먼저 들어옵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무조건 참기는 한계 상황이 도래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간과 인원을 무조건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영업시간을 더 늘려달라면서 당분간 단체 행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가 하면 진짜 한쪽에서는요, 분통 터지게 이렇게 나 몰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서울 강남 등지의 불법 유흥업소 53곳이 경찰의 사전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건물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경찰은 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안에 감춰진 또 하나의 문을 이번에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문이 이중이에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불이 환하게 켜진 유흥업소가 비로소 모습을 저긴 드러내고 딴 세상이네요,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객실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남녀 서너 명이 둘러앉아서 얼씨구.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 유흥주점은 경찰이 단속 일정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젓이 영업을 강행하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진짜 기가 찬 게요, 최진봉 교수님. 네. 경찰이 무슨 제보나 첩보를 통해서 급습한 것도 아니고 자, 저희가 단속합니다. 조심하세요 했는데도 저렇게 배짱 영업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배짱 영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경찰청이요. 지난 19일에서 20일 이틀간 유흥업소 집중 단속하겠다고 다 알렸어요. 그리고 투입된 인원만 약 4,300명. 정도의 경찰이 투입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배짱 영업을 하는 거예요. 뭐 본인들 입장에서야 걸리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문 다 잠그고 막 이중으로 문 잠그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몰래. 그러면 설마 안 걸릴 줄 알고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유흥업소 53곳에서 총 업주하고 손님 359명이 적발이 됐어요.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난 3월에 이미 걸려서 영업 정지된 상태에서 또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배짱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는 거리에서 손님들을 그 일반 미니밴이라고 그러죠. 그 봉고차라고 그러고 거기 차에 태워가지고 실어 나르는 그런 승합차로. 예, 네. 승합차로. 아하.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방역 당국이나 경찰이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웃듯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모두 처벌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요, 장유민 변호사님, 적발됐는데도 또 저렇게 배짱 영업을 강행한다?
무슨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 맞습니다. 이 술집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손님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 조치를 받는 게 사실 전부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렇게 배짱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10만 원 걸리면 우리가 내줄게요. 내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술 드십시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10만 원이란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이 과태료 10만 원 조치를 뭔가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마스크만 쓰지 않아도 1억 원 정도의 어떤 그 징벌적인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라고 하니까 참조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길을 쓰고 숨어서 술 먹는 사람들이 도날기를 우습게 한다는 말까지 들으니까 정말 기가 차고 우라통이 침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딱 벌어져서 이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흥업소에 방문한 손님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허허. 당연히 당시 단속에 나섰던 경찰관 20여 명, 직원, 그리고 소방관 등이 잇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혹시 최정아 기자님, 이 유흥업소 혹시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렸던 혹시 그 유흥업소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이 유흥업소 앞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채 몰래 술을 팔고 또 적객 행위를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가 지난 18일이죠. 경찰의 급습에 밤새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또 업주 등 무려 34명이나 적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 이들은요, 벽돌로 만들어진 벽 뒤에 밀실에 숨어 있었고 또 일부 손님들은 건물 옥상 위에 숨어 있다가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보세요. 저렇게 내려오기도- 밀실했어요. 네. 벽돌 모양 되니까 네. 네, 옥상에서 겨우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 보세요. 무슨 동네 창피입니까? 저 옥상까지 저때도 아침이었어요. 최지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아침까지 술 마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밤새 술을 마신 거죠. 뭐 네.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지금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고 가족들도 못 보는 상황. 저 출근 시간대.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지금 다 참고 있는데 그 술을 마시겠다고 몰래 숨어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뭔 창피입니까 저게.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저렇게 도망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래서 결국 코로나 확진이 됐잖아요. 하하. 이러면요. 다른 사람도 다 또 검사 받아야 돼요. 그래 비용 네. 그럼요.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 다. 그리고 지금 왜 그러면 정부에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렇게 확진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날 함께 술 먹었던 사람들, 함께 있었던 정호원들 다 검사받아야 되잖아요. 앞서 영국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저렇게 마스크 쓰고 술 먹겠습니까? 저 몰래 그 골방에 들어가 술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뭐 웃고 떠들고 그럴 텐데요. 당연하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네. 다 확진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가도록 만든 것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가운데 가수 겸 방송인 은지원 씨 얘기가 들려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은지원 씨가 지난 15일 제주도의 한 야외 카페에서 6명이 모여서 모임을 했다. 이거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허허. 이때 제주도가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이 돼서 4명까지만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제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일행이 모두 한 차를 타고 왔고 당시에 이 일행 옆에 매니저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변을 좀 감시를 하고 있었다.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좀 알아보는 것 같으니까 이 일행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최정아 기자님, 은지원 씨는 가타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은지원 씨는 은지원 씨 소속사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소속사의 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은지원 씨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요. 은지원 씨가 최근에 제주도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 현재 물어봤나 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머리를 숙였고요. 그러면서 은지원 씨는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의 방역수칙 위반에 이 사실을 인식하고 또 성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과태료가 10만 원밖에 안 돼요. 글쎄요. 이 금액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걱정이 큽니다. 반성하기 바랍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왕년의 말이야. 그런데 그 왕년의 말이야, 이 말이 무색하고 참 씁쓸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누구일지 영상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여라. 움직이면 빨리 가려고 하는데, 야. 툭툭툭 빠지가 치고 또 완투 나가고. 이거는 파이프 3도 3월 26일 잔면될 때 벨트고요. 이거는 명예성당 그 인증서입니다. 그게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0세기 이상이. 20세기 이상인데 한 세기를 통틀어 갖고 25명 뽑았어요. 저 사람 받으려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복싱이 계속 이게 이어진다 그러면 2,100명도 받아야 돼요. 야,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도 반가운 얼굴이네요. 최진봉 교수님. 장정구 씨 하면 옛날에 복싱이 한참 인기 있을 때는요. 엄청난 스타였죠. 네. 전 세계의 스타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63년도에 태어나셨는데 부산 서구에 탄생을 하셨고요. 네. 1980년에 MBC 프로복싱 신일왕전에 데뷔를 했고 그리고 나서 83년에 WBC 라이트 플라이급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2000년에 WBC 선정 25명의 복서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09년에 국제복싱 명예전당에 헌액이 될 정도로 아하. 통산 전적으로 보면 38승 4패 17KO예요. 네. 그 정도로 한국인 최초로 헌액이 될 뿐만 아니라 명예전당에 그리고 한국 복싱계에 아주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인기 있는 종목도 허다하고 또 이종 격투기 종목도 생기다 보니까 복싱에 대한 흥미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예전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 복싱 경기 빅매치 열리면 남녀노 동네에 있는 분들이 TV 있는 집에 다 몰려가서 그냥 다 구경하고 그랬는데 정말 인기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장정구 씨한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0일 장정구 씨가 택시에 탑승합니다. 오후 8시 40분경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택시기사가 장정구 씨를 깨우는데 손님 다 왔어요.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장정구 씨를 깨웁니다. 그런데 장정구 씨 혼나야겠네. 서비스가 뭐요 그게? 라더니 이 XXX 짜증을 내면서 욕설을 합니다. 목적지에 다다라서 깨웠는데 욕설을 한다? 모 변호사 전 차관 얘기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건 착각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은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택시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실랑이가 상당 기간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장 씨가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이런 폭행도 어이구. 있었다는 게 이 택시기사 측의 주장입니다. 세상에 택시기사님이 일단 갑작스럽게 욕설을 지금 들으시고 폭행당한 것도 충격이지만 그 무자비한 행동을 한 사람이 그 승객이 전설의 복서 장정구 씨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이 배가 될까요?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 장정구 씨가 나 장정구요라고 얘기를 해서 택시기사가 반문합니다. 장정구라고 하니 아저씨가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라고 글쎄 이게 무슨 의식의 흐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이 장정구네 이거 이제 보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폭행은 이어졌고요.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이 상황이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나 장정구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나 장정구니까 택시비 좀 깎아주시오. 택시비 무료로 하시오. 아니면 사인 받으시오. 왜 무슨 의도로 지금 장정구에 외친 겁니까? 당신 나한테 이러면 큰일 나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나 장정구에 한 다음에 아저씨가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프로 권투 선수야. 당신 나한테 한 방이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택시 기사가 욕설을 하니까 욕설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잖아요. 그 항의에 대해서 지금 장정구 씨가 당신 항의하다가 나한테 큰일 나 이런 소리로 들려요. 저는 협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 권투 선수가 일반인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했다? 내 주먹 한 방이면 당신은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는 아주 위협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택시기사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현장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장정구 씨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술에 너무 만취해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예상했던 답변이네요. 네, 그렇지만 뭐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술에 취했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택시기사분 얼마나 다치셨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택시기사분 상당히 그 시점에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막 얼굴을 뭐 눈을 뺀다는 등등의 좀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협박을 하면서 이 폭행을 이어갔다는 건데요. 네. 다행히도 뭐 이마나 뭐 다른 부위에 타박상을 입긴 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히 피해 정도는 다행히 중한 정도는 아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이 기사님이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는 조금 트라우마가 많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충분히 그런 우려가 생길 법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정국 씨를 검거하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경찰은 택시에 시동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운전 중인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하하. 장정구 씨 정말 한때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먹 하나로요. 전 세계 네로라 하는 이 챔피언들을 이 KO 시키면서 국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시원함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요. 정말로 깊게 반성하고요. 앞으로 행동도 자숙하는 모습도 좀 보이기를 바란다. 법의 처벌도 달게 받고요. 살면서 착각은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착각 때문에 착각이라고 주장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폭행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한 20대 남성이 출소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나흘 뒤에 이 남성이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셔서 만취가 된 상태로 이웃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들겼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집엔 10대 여성이 혼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잠결에 자기 지인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어허. 그러자 이 남성 그대로 들어가서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최정화 기자님,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후 안방에 나체 상태로 누워있던 이 남성이요. 약 10분 뒤에 피해자와 함께 사는 지인이 집에 도착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대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아하. 이 사건 직전에는 길을 가던 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하. 경찰은 조사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을 순찰차에 태워서 자택 건물 입구에 내려줬다고 합니다. 아니, 이 부분 경찰의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경찰 출신이시니까 박성배 변호사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검거한 피의자가 만취해 조사가 어려울 때는 유치장 등에 입감해 쉬게 한 뒤에 조사를 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귀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가시키는 조치 자체는 적절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귀가를 시킬 때는 동거 가족들에게 직접 인계를 해줍니다.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현장에서 나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버려 둔 것 같은데 그러한 행위는 다소 부적절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그냥 술에 취해서 조사가 어렵다고 자택 앞에 내려준 채로 나와요? 그냥 돌아서요, 경찰이? 장유미 변호사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강제추행이라는 큰 범죄가 경찰이 좀 사소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썼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남성, 물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졌을 때 무슨 말로 일관했느냐 하면 내가 그야말로 만취해서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였다. 그리고 이 범행지가 나는 우리 집인 줄 알았고 이 강제추행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 부인인 줄 알았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고의성이 없는 실수니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명과 변명을 둘러대다 보니까 더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데 보세요. 아니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자신의 집으로 알고 아내로 알았다고 100번 양보해봐요. 그럼 아내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는 10대 피해자의 외모, 체격, 말투 등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여보라고 부른 점 CCTV상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담긴 점 등에 비춰보아 주거 침입에 보이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주거 침입 부분은 무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집이라고 판단했다는 걸 지금 재판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했다. 그렇지만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했을 때부터는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하하.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수면 장애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범행이 출소 4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한 번이 아니고 과거에도 충동적 행동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런 행동이 한 번이 아니고 출소 4일만 다시 범행을 얼마나 죄질이 나쁩니까? 하하. 제대로 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고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요. 네. 이 판결에 대해서 남성, 이 지금 피고 남성, 그리고 검찰 모두 항소를 했지만 2심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내렸습니다. 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로 그 피해자분 얼마나 지금 정신적 후유 장애를 앓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택시인 줄 알고 착각해서 벌어진 또 아찔한 일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2019년 12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술에 취한 한 여성이 40대 남성의 차를 택시라고 착각하고 타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 남성이 택시 아니니까 내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이 술에 너무 취한 탓인지 계속 택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주세요 이렇게 행선지를 말하고 차 안에서 고꾸라지고 마는데요. 그러자 이 남성,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차를 세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위험천만한 순간이잖아요. 이제 여성 어떻게 됐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정신을 갑자기 번뜩 차린 여성이요. 차에서 빠져나가고자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면서 이 남자가 방심을 한 틈에 이 차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차에서 나와서 경찰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 여성분이 순간 기지를 좀 발휘한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어떻게 변명으로 일관했냐면요. 경찰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성이 너무 술에 취해 있었고 차에서 구토하려고 하는 등 정말 막무가내였다. 그렇다고 본인이 이렇게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가 법정에 들어가서는 여성이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신은 비교적 온전했고 성관계에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관계를 시도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살펴보니 이 녹음 파일에는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사건 직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죠. 해바라기 센터에 조력을 받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측정한 당시 피해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회 통념상 처음 본 운전자와 성적인 접촉을 갖는 것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남성의 준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법이 정말로 살아있어서 이러한 이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을 좀 단죄하기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두 한 곳을 향해 우르르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31일 밤 서울 한강대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전거를 타고 한 남녀가 이 다리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어딘가를 계속 쳐다보는 그런 그러네요. 모습인데요. 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와중에도 뒤를 돌아보면서 무언가를 계속 확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는 사람 만났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급기야 자전거를 멈추고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허. 이때 자세히 보니까 지금 이 다리 앞에 한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난간에 기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오!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리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 아까 자전거에서 내린 남성이 뛰어들어서 이 남성을 붙잡았고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순간 진짜 소름이 쫙 돋았는데, 아니, 최정아 기자님, 저기가 그냥 무슨 그냥 동네에 있는 다리 그 난간이 저기가 어떤 다리입니까? 네, 이쪽 다리가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여서 저도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는데 주말이어서 다행히 사람들이 많았었던 다리였던 것 같아요. 하하.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다시피 이 남성의 이상한 모습을 다들 지켜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모습이 더욱 감동적인데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녀가 가다가 돌아서서 다시 왔잖아요. 네. 이 난간에 기댄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네. 주변에 보면 가방, 담배 등 여러 가지 소지품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날 것 같다라는 이 직감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가장 먼저 이 남성의 뒤를 딱 잡고 뒤로 확 이렇게 잡아 끌었다고 합니다. 네. 저곳이요. 무슨 동네 산책길에 있는 다리 난간도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강대교의 한강대교 난간에서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그 밑에는 시퍼런 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야, 이래서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사람의 촉 직감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 남성을 끌어당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의 신진영 비서였습니다. 그래요? 신진영 비서도 20대입니다. 이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이 남성이 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 같다는 걱정 어린 마음에 경찰 등이 출동해 무사히 인계될 때까지 그 자리를 계속 지켜왔다고 합니다. 어머머 세상에. 신진영 씨, 저 의론인을 하신 분 또 김두관 예비후보의 비서입니다. 자, 당시에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은 그 순간 그리고 그 상황에서만큼은 그 많은 분들은 사실 안 보였고 저랑 그 청년 그 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1초가 1분 같았고 그 1분이 되게 1시간 같았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그분을 좀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안아드리면서 제가 괜찮아 이제 됐어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계속 이제 연신 형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전후 상황 다 따지지 않고 이제 됐어 그 한마디 모든 게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신 비서라는 분은 그걸 놓치지 않은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나가면서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고 계속 주시하면서 가잖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네요. 만약 그냥 지나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아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못 막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신 비서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돌아오잖아요. 네. 그리고 막판에 지금 뛰어내리려고 할 때 뛰어가서 뭐 앞뒤 보지 않고 본인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고. 사실은 네. CCTV 나중에 보고 뒤에 따라오는 분들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 본인이 가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난간에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 비서가 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 한마디에 이 뛰어내리려고 했던 분이 했던 말이에요. 형님 고맙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요. 정말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자기를 잡아주고 붙잡아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누군가가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자기 생명을 보호해주기 원하는 이 원초적 본능 자체에 반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형님 고맙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어서 아직 내가 살만하다고 한 느낌을 줬다는 점에서 이 신비서의 행동은 너무너무 의롭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모든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잘하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하고 물 한 모금 건네니까 그때서야 그 남성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데요. 꼭 전하고 싶은 얘기도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 상황이 있고 나서 여자친구랑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야경이 되게 이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분께서는 두 번 다시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할 또 보지 못할 그런 야경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분이 앞으로 좀 더 힘을 내서 이쁜 것도 많이 보고 되게 좋은 경험도 많이 하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은 세상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
부족할 그런 날이 많으니까 정말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남성분요. 정말로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야, 진짜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선물로 받은 복권 당첨됐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태국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곳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객들을 위해서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대요. 네. 그중에 하나로 이곳이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해서 그런지 차를 가지고 오신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복권을 한 장씩 나눠주셨다고 오호.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복권을 가져가신 손님 중에서 실제 당첨자가 나온 겁니다. 야, 아니 근데 음식점에서는 그 손님이 복권 당첨된지 어떻게 안 거예요, 최종환 기자님? 네, 당연히 음식점에서 어떤 손님이 당첨이 됐는지 어떻게 당첨이 됐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이벤트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손님 중에 당첨자가 나온 것을 확인한 건데요. 어허. 지난 21일입니다. 뜻밖의 손님이 식당에 방문을 하는데 이 네. 손님이 한 남성이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식당에 딱 들어오더니 회식비 하세요. 이렇게 흰 봉투를 딱 주고 나갔대요. 어허.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호련히 사라지셨을까? 봉투를 열어본 직원들이요. 2번 놀랐다고 왜요? 합니다. 이 봉투 안에 생각지도 못한 현금 100만 원과 함께 대박 사건. 쪽지 한 장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로 이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잖아요. 당시의 상황, 해당 음식점의 지배인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이 행복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아갔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로또 복권이에요. 저희는 항상 로또 1등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 한 달 전에 저 매장으로 전화 왔어요. 뭐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조만간에 회식비 갖다 주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회식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로또 복권 준 거 맞아갖고 그래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께 봉투를 가져와서 저기 지배인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배인입니다. 그래고 나갔죠. 네. 그랬더니 요거 회식하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주고 그냥 바로 가시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로또 2등 당첨돼갖고 요거 회식비로 드리고 갑니다. 그래갖고 너무 놀라고 이거 제가 막 떨리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6,000명을 나눠줬는데 그중에 2등이 당첨됐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더 행복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데요. 자신의 2등, 물론 1등도 대단합니다만 2등 당첨 숨길 수도 있을 텐데 공개했어요. 그렇죠. 굳이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전화해서 내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회식비 드리겠습니다. 당첨됐습니다. 하고 진짜 한 달 뒤에 온 거예요. 허허. 3,700만 원 2등 당첨됐는데 그중에 이야. 100만 원을 내놨는데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 했다고 하는 것은 고마움과 감사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도 참 곱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회식비 하라고 주신 100만 원 어떻게 쓰였을까요? 그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정직원들한테는 저희가 10만 원씩 나눠주고 알바생들한테는 3만 원씩 나눠주고요. 그 중에서 50만 원은 사랑의 열매에다가 전화해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기부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또 50만 원을 저희가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했어요. 오늘 저희 고객님들도 점심시간에 오셔갖고요. 또 로또 복권 안 주냐고 우선 먼저 물어보시네요. 예, 오늘 고객님들이 오셔갖고 점심시간 정말 행복하게 다 잘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훈훈하긴 한데 뭔가 정직원분들하고 그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같은 금액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또 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쾌척했다고 하니까요. 그 뜻을 다 전 직원분들이 공유했을 것 같고 정말 이 식당 지배인분도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 손님들이 행복하는 게 본인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로또 이벤트 앞으로도 종종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국면에서요. 그래도 우리가 기분 좋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 아실 거예요. 바로 이런 행복 바이러스, 나눔 바이러스, 선행 바이러스 이런 건 정말 우리가 반겨야 될 바이러스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